오늘 하루도 애쓴 당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잠 못 드는 그대를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푹 잠드시기 바래요. 기특한 사람들. 옛날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김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선비의 집안은 옛날에는 그 고장에서도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다.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여 그 즈음에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이 무슨 문서 보따리를 한 뭉치 찾아 가지고 아들에게 내주었다. 김선비가 펼쳐보니 그것은 전날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의 문서, 즉 종문서였다. 종문서라는 것은 종이 된 사람들의 신분과 가족관계 따위를 자세히 적어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다. 따라서 이것이 있는 한 그 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자손까지도 주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서로 인연이 끊겨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성공하더라도 이 문서가 있는 이상 떳떳이 행세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김선비의 집안도 예전에 잘 살았던 만큼 이러한 종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하나 둘씩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고 해서 이제는 늙은 할멈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김선비의 모친은 원래 착하고 인자한 성품이었다. 그래서 종문서를 진작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살림에 쪼들려 그럭저럭 지내왔던 것이다. 오늘 그 종문서를 꺼낸 김선비의 모친은 차마 못할 말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다른 마을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몰락하였어도 옛날에 부리던 종한테 구차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야 되겠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이것을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아라. 하지만 아예 이쪽에서는 무엇을 바라는 눈치는 보이지 말아라. 모친의 말대로 종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간 김선비는 옛날 종들의 도움으로 돈 1,000냥을 부조받고 돌아왔다. 그들은 주인의 처지와 자신들의 체면을 아울러 생각하고 뜻밖의 많은 돈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다. 김선비는 돈 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어느 강 나루터에 다다랐다. 마침 날이 저물어 저쪽에 메어둔 배를 부르려 할 때였다. 무심코 강 위쪽을 바라보려니까 사람 그림자 셋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울음 섞인 아우성을 치면서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다시 얽히고 하는 것이다. 해괴한 일도 다 있다. 김선비는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사람들은 늙은 내외와 젊은 아낙네였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중에 하나가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쫓아 들어와 기슭에 끌어내고서는 또 다른 하나가 강에 뛰어들곤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번갈아 붙잡아 내고 뿌리치며 뛰어들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다. 김선비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냉큼 뛰어가 뜯어 말려놓고 잠깐 참으시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중에 노인이 김선비의 물음에 대답을 했다. 내 외아들이 관가에 돈을 1,000냥이나 축내어 갚지 못하고 붙잡혀 가서 내일까지 그 돈이 장만되지 않으면 큰 벌을 당하게 되었다오. 그래, 아들놈이 모진 매를 맞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저마다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피우지 않겠소. 말을 마친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김선비는 얼른 그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만 돈으로 네 사람이 모두 목숨을 버리는 게 말이 되오?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예, 뭐라고요? 노인 네 식구들은 모두 꿈인가 싶어 입을 쩍 벌렸다. 그동안 김선비는 돈포대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돌아가 버렸다. 그제야 노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며 쫓아갔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체 어디 사시는 누구시오?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원도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면서 나귀를 몰고 불이 나게 가버렸다. 이렇게 김선비는 빈손으로 돌아와 금강나루에서 생긴 일을 모친한테 솔직히 고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모친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과연 내 아들이다.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등이라도 토닥여주고 싶다는 듯이 말했다. 그 모친은 여전히 가난에 쪼들렸다. 그러나 편안히 살다가 나이 85세에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 김선비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모친을 장사 지낼 산소 자리가 없었다. 대를 물려 내려오는 산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모친을 모실 수는 없는 법. 생각다 못한 김선비는 가깝고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산소 자리를 얻으려 다녔다. 행여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값싸게 살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 어느 날 강릉 남쪽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산소 자리를 발견했다. 김선비는 그 산 임자가 있는 바로 옆에 큰 마을을 찾아갔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등지고서 양지 바르게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이 보였다. 그 앞과 좌우에 즐비한 초가집들도 모두 아담했다. 기와집은 어느 부자의 집이요. 둘레의 초가집들은 그 하인의 집들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토록 잘 사는 집이라면 산소 자리쯤 떼어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김선비는 집주인을 찾았다. 그 집 젊은 주인은 소면인데도 불구하고 김선비를 사랑방에 정중히 맞아들였다. 그뿐 아니라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내왔다. 바로 이럴 때였다. 사랑방 안쪽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아낙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한쪽 옆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 채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김선비는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음식 먼저 대접하는 일이 우선 어리둥절할 만큼 수상했는데 이제 또 그 집 여주인이 나와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김선비는 얼른 밖으로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다. 그동안 젊은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 자기 아내부터 흔들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오? 혹시 이분이 바로 아낙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듯이 하며 머리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다.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어른이십니다. 날마다 밤마다 향 피우고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 뵐 줄이야. 안악내는 또 한 번 말을 잇지 못하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김선비는 아주 잊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젊은 주인의 손이 김선비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오, 손님이 바로 우리 은인이시였군요. 자, 절부터 받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자기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김선비를 아랫목에 앉게 했다. 그리고 김선비가 미처 맞절을 할 겨를도 없이 큰 절을 쌍으로 했다. 김선비는 그들이 지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저희는 관가에서 풀려나온 후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10년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하여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믿고 여기 와서 널리 수소문했지만 성함을 알 도리가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래 집에 손이 오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문틈으로 엿보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의 뜻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당장 급한 산소자리 이야기를 해야 했다. 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지냈으나 모친을 모실 산소자리 때문에 우연히 찾아왔소. 방금 오다가 본 그 산을 한 구석 싸게 떼어줄 수 없겠소? 원 별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산소뿐이겠습니까? 이 동네, 이 근처 논밭이 사실은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남게 하고 저희 내외만이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은인께서 성함만 써넣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비워둔 것입니다. 젊은 주인은 벽장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놓았다. 김선비는 그러나 그 호의를 냉큼 받으려 들지 않았다.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 자리나 쓰게 하고 그래도 마음이 덜 풀린다면 그 당시 빌려준 1000냥 정도나 갚아주시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갸륵하나 애초 내가 한 뜻이 그것은 아니었고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부디 더는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오. 젊은 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듣고 보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르신 대로 하겠지만 단지 이번 장례식은 저희가 지성껏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물론 장례 비용을 모두 내겠다는 뜻이다. 김선비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김선비는 모친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치렀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주었던 돈 1000냥도 따로 돌려받았다.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김선비는 마음이 사뭇 기뻤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 내외는 종들도 모르게 단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종 하나가 준 편지가 1000만 뜻밖의 사연이었다. 은인께서 아무리 사양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생각대로 전답과 가오, 그리고 종문서를 아울러
은인 앞으로 고쳐 적어서 두고 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히 하여 주십시오. 김선비는 당장 사람을 젊은이의 고향으로 보냈다. 그 젊은이의 거처를 알아내어 끝까지 사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허사였다. 공주로 젊은 내외가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의 늙은 부모도 부유하게 편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젊은 내외는 강원도에서 돌아온 그 직후 모두들 어디론지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다. 참 기특도 하다. 기어코 은혜를 갚으려고 종정마저 감추다니. 이리하여 김선비도 별수가 없었다. 젊은 부부가 남겨놓은 재산으로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의로운 개. 옛날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곽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전공을 많이 세운 군관 김무량의 조카로서 그 당시 이 고장에서는 드문 학자였다. 곽선비는 또 인품이 인자하여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에 칭찬이 자자했다. 이 곽선비가 어느 날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둑을 만났다. 때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게다가 으슥한 고갯길이라서 길 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도둑은 단 하나였기 때문에 곽선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서는 가졌던 돈을 전부 내주었다. 그러나 도둑은 뒤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칼을 뽑아 들었다. 안 됐지만 너를 죽여야 하겠다. 휘 내려치는 칼을 곽선비는 우선 용하게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평소답지 않게 용기가 불쑥 솟았다. 허공을 내려친 도둑이 주춤하는 동안 곽선비는 죽을 힘을 다하여 도둑의 허리를 덥석 잡았다. 엎치락 뒤치락 한동안 무서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원래 힘이 약한 곽선비는 마침내 도둑의 가랑이 아래에 꼼짝 못하도록 짓눌려 버렸다. 곽선비는 그런대로 안간힘을 다했다. 몸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문득 보니까 도둑은 저만큼 떨어진 칼을 집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중이었다. 한쪽 손으로 곽선비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또 한쪽 손으로 칼을 집으려 하는 것이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이때 곽선비는 저쪽에서 바람처럼 달려오는 개를 발견했다. 바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큼직한 개였다. 순간 곽선비는 소리를 질렀다. 누렁아 어서 저 칼을 갖다 버려라. 물론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다만 다급한 대로 그렇게 소리쳤을 뿐인데 일은 신통하게 되어 갔다. 개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껑충 뛰어오더니 도둑의 손이 칼에 막 닿으려는 순간 칼을 입에 물고서는 쏜살같이 뛰어갔다. 곽선비는 우선 안심했다. 그리고 여전히 도둑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는 순간 개가 어느 틈에 다시 뛰어왔다. 다음 순간 개는 도둑의 뒷덜미를 냅다 물어 뜯었다. 도둑이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서자 이번에는 목줄기를 꽉 물고 그 자리에 자빠졌다. 개는 한 번 물었던 도둑을 한사코 놓지 않았다. 곽선비는 그동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우선 개를 떼어 놓은 후 그 도둑을 읍내관가에까지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 개는 줄곧 도둑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곽선비는 그 개를 언제나 데리고 다녔다. 하마터면
도둑을 물어 죽일 뻔한 일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살려준 충성된 개를 곽선비는 진정 아끼고 싶었다. 그 후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곽선비가 건너마을 잔칫집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다. 이때도 함께 따라온 개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밤이 깊도록 지켜보았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갑자기 들에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람을 탄 불길이 차츰 곽선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개는 기겁을 하고 짖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곽선비는 도무지 깨지 않았다. 심지어 주둥이로 건드리고 발로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로 근처에 있는 냇물로 뛰어갔다. 그리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더니 다시 솟구쳐 나와 주인이 누운 그 둘레를 빙 둘러가며 뒹굴었다. 이런 일을 재빠르게 수없이 되풀이했다. 곽선비의 둘레가 어지간히 물에 젖었을 때 불길은 그곳만을 태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져갔다. 덕분에 곽선비는 무사히 불을 피하게 되었다.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깨어난 곽선비는 우선 시꺼멓게 탄 자기 둘레를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물이 흥건히 젖은 채 쭉 뻗어 엎드린 개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 내가 또 나를 구해 주었구나. 곽선비는 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곽선비는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갑작스런 일이라서 기겁을 하고 주저앉았다. 거기에 호랑이가 덮쳤다. 호랑이의 앞발에 채어 제껴진 어깨에서는 피가 샘솟듯 쏟아졌다. 곽선비는 그만 기절을 했다. 호랑이는 다시 곽선비에게 달려들었다. 또 한 번 앞발로 후려치자는 것이었다. 이미 기절해버린 곽선비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지금 막 곽선비에게 덮치려고 윗몸을 번쩍 쳐든 호랑이가 갑자기 괴상한 부르짖음과 함께 비틀하면서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고 이내 자기의 두 다리 사이에 달라붙은 짐승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 짐승은 바로 곽선비의 개였다. 호랑이 살을 한 번 물고 늘어진 개는 온 몸이 발기발기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개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괴상하게도 무서운 싸움은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잠잠해졌다. 마침내 호랑이가 그 육중한 몸을 픽하고 눕히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졌던 것이다. 조금 전부터 정신이 든 곽선비는 그제야 개를 호랑이 몸에서 떼어 놓았다. 개는 죽을 힘을 다한 끝이며 또 온 몸이 무참하게 찢겨서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그래도 개는 주인이 무사한 줄 알고는 또 다시 용기를 떨쳤다. 개와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한 발짝씩 산에서 내려오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처참했을 것이다. 그런데 개는 가다가 쉬고 쉬었다가 또 기어가는 동안에도 자기의 상처는 아랑곳 않고 곽선비의 몸을 연신 핥고 또 핥았다. 그 덕분인지 곽선비의 상처에서는 피가 조금씩 멎어가면서 아픔도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워낙 심한 상처와 놀라움으로 곽선비는 마을 밖에까지 와서는
쭉 뻗고 말았다. 개는 이때부터 마을 쪽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짖었다. 기운이 지쳐서 뛰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목이 쉬라고 울며 짖었다. 아닌 밤중에 개 울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쫓아나왔다. 이리하여 곽선비는 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개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직전에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죽어 있었다. 이렇게 세 차례나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마침내 제 목숨을 잃은 개는 그 후 사람과 똑같은 장례를 받고 무덤에 안장되었다. 그 앞에는 의로운 개의 묘라는 비석이 비록 조그마하지만 오래도록 오가는 사람의 눈을 끌었다고 한다. 소년 이수남의 지혜. 옛날 아주 옛날 수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수남은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었고 특히 요즘 말로 추리하는 재주가 놀라웠다. 그래서 집안에 가끔씩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치를 따져 얼른 풀어내는데 다만 이수남이는 자기가 한 것을 숨기고 이것은 글방 최 선생님께서 점을 쳐 가지고 알아맞힌 것입니다. 하고 언제나 최 선생을 내세웠다. 최 선생도 일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그런대로 재미도 있었는지 자기가 한 것으로 꾸미고 있었다. 이 때문에 최 선생은 잃은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데에는 귀신 같은 점술가다 라는 소문이 날로 높아졌다. 최 선생도 실은 낯 간지러운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언제나 수남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10중 8구 들어맞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재미도 보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수남의 덕을 입을 순 없었다. 어느 날 최 선생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세조 임금을 뵈러 가야 되었다. 귀신 같은 점쟁이라는 소문이 서울에까지 터진 줄 모르는 최 선생은 까닭을 모르면서도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갔다. 세조 임금은 최 선생을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해놓고 실은 중국의 임금이 옥새를 잃고 찾다 못한 끝에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왔다. 점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찾을 생각 같으니 그대가 가서 찾아주도록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소문은 어느새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순간 최 선생은 정신이 아찔했다. 원래가 모두 수남이가 한 일이 자기가 한 것처럼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도 최 선생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일과 다루오니 얼마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하고 한편으로는 이수남과 의논이라도 하고 싶어졌다. 그럴 터이지. 하지만 일이 중대하고 또 시급한 모양이니 한 열흘 안에 떠나도록 채비를 하여라. 세조 임금이 말했다.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온 최 선생은 우선 이수남에게 사실을 알렸다. 그러니 장차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이수남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조금 후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과히 염려 마십시오. 옥새는 반드시 대궐 안 어느 곳에 감추어졌을 것이니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옥새를 찾을 수 있단 말이냐? 때가 때인지라 최 선생은 반색을 했다. 이수남은 최 선생 앞에 바싹 다가 앉더니 귓속말로 한동안 열심히 속삭였다. 홍, 홍, 그럴듯하군. 하지만 과연 내 말대로 될까? 최 선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신이 없는 듯이 말했다.
글쎄 염려 마시고 어서 가보십시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최 선생은 이리하여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중국 임금은 최 선생을 국빈의 예로 맞아 주었다. 그리고 속히 선생의 점술로 옥새를 찾아주오 하고 부탁했다. 여기서부터 최 선생은 이수남과 약속한 대로 일을 해나가야 했다. 먼 길을 오느라고 노독이 심하오니 한 열흘쯤 쉬게 해 주십시오. 최 선생은 그렇게 부탁해 놓고 객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최 선생은 용숭한 대접을 받으며 그저 방에 처박혀 아무 일도 안 했다. 약속한 열흘이 지나고 보름째 접어들었어도 날마다 잘 먹고 잘 자고 덜어는 책을 읽고 할 뿐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옥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호강스런 군 식구로만 보였던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촉을 받았다. 하지만 최 선생은 여전히 몸이 풀리지 않아 정신이 산란합니다 하는 말만 했다. 그러자 초조해진 중국 임금이 직접 찾아왔다. 대체 옥새는 언제 찾아줄 생각이오? 그제야 최 선생은 갑자기 근심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심사가 어지러우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뜻하지 않은 일이란 무슨 일이오? 예, 실은 저희 본집에 갑자기 화재가 나서 식구의 안부가 걱정되옵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아니, 수천 리 밖에 와 있으면서 어떻게 그 일을 알았단 말이오? 중국 임금은 기가 막혔다. 그러나 귀신 같은 점술가라니 그럴 법도 하다고 여겼는지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다. 다만 일이 하도 수상해서 당장에 그 사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리하여 말 탄 사람을 조선의 최 선생 집에 보냈다. 그런데 달포가 넘어서 돌아온 사자는 최 선생 댁에 아무 달, 아무 날, 아무 시에 불이 났습니다. 다만 뒷곁 헛간만 탔을 뿐 식구들은 모두 무사하답니다. 하고 고하는 것이었다. 중국 임금은 불이 난 일을 마친 것만 가지고도 신통하기 짝이 없는데 게다가 그 시간까지 알아맞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연 최 선생은 귀신 같은 점을 치는구나 하고 마치 옥새를 금방이라도 찾게 될 듯 생각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이수남이가 약속한 때를 어기지 않고 최 선생 집 헛간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런 줄 모르는 중국 임금이 감탄을 마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자 이 일로 해서 귀신 같은 최 선생이라는 소문은 삽시에 온 중국 서울에 퍼졌다. 그런지 며칠 후의 일이다. 어느 날 밤 최 선생이 혼자 객관에 앉아 있노라니까 인품이 고귀한 젊은이가 몰래 찾아왔다. 다른 이가 아니라 중국 임금의 바로 조카되는 사람이었다. 첫 인사를 총총히 나눈 다음 젊은이는 최 선생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 옥새를 감춘 것은 바로 이 사람이요. 사실은 간사한 신하의 꿰매 빠져 옥새를 훔쳐다가 대궐의 뒤뜰 연못에 넣어 두었소. 그러나 이제 선생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렇게 찾아뵈러 온 것이요. 부디 나라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또 그리고 나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은 누설 말아 주시오. 반드시 생명의 은인으로 받들겠으며 훗날 또 다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소.
대강 이런 내용을 젊은이는 눈물로써 고백했다. 최 선생은 어쨌든 큰일을 손쉽게 성공한 셈이었다. 더구나 옥새를 훔친 역정모인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상관할 바도 아니다. 나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구려. 네, 이제 비밀을 꼭 지켜드리겠으니 그리하시고 더욱 충성을 다하시오. 최 선생은 마치 위대한 성인처럼 너그러움과 위엄성을 보이며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최 선생이 옥새를 찾아낸 것은 그야말로 누워 떡먹기 격이다. 단지 그럴싸한 행동으로 이곳저곳 딴청을 부리다. 가까스로 연못을 퍼내게 한 일은 젊은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때문이었다. 최 선생이 중국 임금의 옥새 분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수남의 지혜 덕분이다. 이후 최 선생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수남이 후에 이름을 이극배라고 고쳐 큰 벼슬에 올랐다는데 이것도 더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도깨비 징검다리. 옛날 아주 옛날에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으니 이 다리를 동네 사람들은 도깨비다리라고 부른다. 지금 이곳에는 잠수교가 놓여 있으며 해랑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다리를 도깨비들이 사흘밤 동안 놓았는데 그 사흘밤 동안에는 돌을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으며 아무리 심한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길목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옛날 많은 선비들이 왕래했는데 동민들은 이 다리에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다리에는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옛날 낙동강 상류까지 배가 왕래하던 시절 많은 배들이 물건을 싣고 부산에서부터 이곳까지 자주 다녔으며 이 강가에 배를 메어 지금도 이곳을 여진이라 부른다. 나루터가 생기니 자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 응당장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오는 소금배가 여진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 배 속에서 초라하게 옷을 차려입은 그리고 풍상에 시달렸으나 생김새가 제법 괜찮은 여인이 어린 계집애를 하나 손에 잡고 나루를 향해 내려왔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의지할 데 없이 떠돌다가 마침내 이리로 오게 된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인은 이 나루에다 주막을 차리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해랑엄이라 불렀다.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이 해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해랑어미는 장사에도 열심이었고 동네에서도 인심을 얻게 되었으나 그 나이에 적적하게 지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딸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전념하여 뭇호라비의 청혼도 거절하고 오로지 돈벌이와 해랑이를 키우는 데만 힘을 썼다. 지성이면 감천인지 해랑이는 점점 예쁘고 마음씨 착하게 커가고 해랑어미는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다. 어언간 여진으로 흘러들어온 지도 10년이 되었다. 해랑어미는 강 건너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대릴 사위를 보아 해랑을 혼인시켰다. 사위를 보고 이제 한시름 놓은 해랑어미는 강 건너 땅에 농사 짓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연장을 들고 강을 건너 가다가 건너
동네에 사는 호랑이를 보게 되었다. 해랑 어미는 문득 자기 신세에 대한 외로움이 솟구쳤다. 그 이후로부터 강 건너 논에 갈 때마다 해랑 어미는 그를 보게 되고 한층 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되니 해랑 어미의 얼굴은 한층 밝아졌다. 그 둘은 남의 눈을 피해 밤에 서로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가 밤에 외출이 잦아지자 해랑과 그의 남편은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행동을 주시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후 어머니가 자유롭게 행동하시도록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길이 세찬내를 건너서 매일 건너 마을을 다니는 어머니에 대해서 사위와 해랑은 걱정이 되었고 차차 날씨가 차가워져 그네를 건너 가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리하여 해랑과 그의 남편은 의논 끝에 남몰래 강가에 가서 돌을 들어다가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하여 며칠 만에 다리를 밟고 쉽게 내를 건너가게 했다. 그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식들의 양해를 얻어 재혼을 하게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며칠 밤 사이에 놓인 이 다리를 고맙게 건너 다니게 되었고 해랑과 그의 남편이 함께 놓은 줄 모르고 도깨비가 밤에 몰래 놓은 것이라 하여 도깨비 징검다리라고 불렀으나 몇몇 사람들은 해랑이 놓은 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새로 다리를 놓을 때 해랑교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으니 지금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에 놓인 잠수교가 바로 이 효행의 다리이다. 때리는 효도.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도 깊은 산골짜기 짙은 숲이 둘러싸고 새소리조차 메아리쳐 돌아오는 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아이는 귀여운 만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있으면 뒤에서 달려와 등을 치고 어머니가 물동이를 이고 있으면 장난스럽게 발을 툭툭 건드리곤 했습니다. 하하하, 귀여운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내 애비를 때려라. 내 어미를 때려라. 부모는 그것을 귀엽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작은 손으로 톡톡 때리는 감촉이 오히려 사랑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칭찬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때리는 것이 사랑의 표시이자 효도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드물고 훈계해 줄 이가 없는 산골에서 잘못된 습관은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버지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다 큰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두들기는 걸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효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맞아 죽고 말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멀리 외지에서 살던 유복한 노인이 산을 유람하다 날이 저물어 이 집에 들렀습니다. 산속에서 사람을 만난 게 반가운 어머니는 손님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님, 제발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오. 저 아들이 매일같이 저를 때려요. 어릴 적부터 그걸 효도라 배웠다며 이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노인은 놀라며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산에 나무하러 간 터라 마침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 배운 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불행은 끝나지 않겠구나. 잠시 후 나무를 치고 돌아온 아들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손님을 보고도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효도할 차례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치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제지하듯 물었습니다. 자네, 대체 왜 어머니를 때리는가?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효도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때려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배웠습니다. 노인은 기가 막히면서도 차분히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가 잘못 배웠구먼. 그렇다고 당장 고치라 해도 쉽지 않을 터 방법이 있네. 세상 구경을 해보지 않겠나? 산속에만 갇혀 있어 참된 효를 몰랐을 뿐이지. 나를 따라 나오면 자네 눈으로 보게 될 걸세.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구경이라니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가 있으면 어머니께 못 효도하니 떠나기 전 며칠 몫을 한꺼번에 드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서야 노인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골짜기를 넘어 들판을 지나 마침내 큰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아들은 태어나 처음 보는 세상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집과 사람들이 있다니. 마침내 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대문을 열자 안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의 아들들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손자들은 마루 밑에서 공손히 문안을 드렸고 딸과 며느리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여와 노인을 모셨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댁에서는 늙은이를 왜 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를 때려야 효도라 배웠는데.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몽둥이질은 옛날 구식 효도라네. 이제 세상은 달라졌지. 늙은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참된 효도, 신식효도라네. 자네도 이제부터는 신식효도를 배워야 하네.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것이었군요.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노인의 집에 머물며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 며느리들이 정성껏 시중 두는 모습, 손자들이 웃으며 따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홀로 앉아있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때리는 효도가 아니라 공경하는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보살피는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며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이제야 내가 철이 드는구나. 그날 이후 아들은 버릇을 고치고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갔다 합니다. 나의 자랑.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아득한 시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깊고 깊은 산 속 온갖 짐승들이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기 위해 흥겨운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짐승들은 각자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드디어 잔치를 시작하려는데 잔치 자리에는 당연히 어른을 가장 윗자리에 모시는 것이 동물 사이에서도 변치 않는 예의인데 드넓은 숲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연장자인가를 정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승들은 저마다 자신이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고 저마다의 주장만 되풀이될 뿐 그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아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각자 자신이 왜 가장 나이가 많은지를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를 내세요. 나이 자랑 대회를 열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나이 자랑을 해야만 가장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장 먼저 나이 자랑에 용감하게 나선 것은 바로 늠름한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을 길게 빼고 두 눈을 반짝이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텅 빈 공간 속에 생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던 드넓은 하늘에 빛나는 해와 아름다운 달, 그리고 수많은 별을 손수 만들어 박은 이가 바로 이 노루였다. 노루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자신이 직접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파갔다는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이가 우주가 처음 열린 찰나의 순간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뽐내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노루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놀라 턱이 빠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루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교활하기로 소문난 여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은밀하게 나섰습니다. 물론 노루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박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다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이 너무나 높고 아득해서 아무리 날쌘 노루라도 쉽게 닿을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신비로운 힘이 깃든 사다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지. 그 사다리를 만들었던 신성한 나무는 무려 3,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자라서 겨우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특별한 나무는 사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꼬마 여우였을 적에 심었던 것이지. 여우의 이야기는 자신이 심은 신비로운 나무가 무려 3,000년 이상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쑥쑥 자라서 마침내 하늘까지 닿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노루보다 훨씬 더 아득한 옛날,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교활한 술책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여우의 재치 넘치는 교묘한 나이 자랑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여우의 기발한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옆에 웅크리고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훌쩍훌쩍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두꺼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두꺼비 영감님, 갑자기 왜 그러시오? 혹시 슬픈 일이라도 있으신 것이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요? 두꺼비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자식도 많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손주도 정말 많았지. 하지만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그 녀석들이 다들 일찍 죽고 말았다네. 특히 내 막내 손주 녀석이 늘 내게 이런 말을 했었지. 할아버지,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힘들게 박는데 너무 높아서 사다리를 놓고 위험하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를 만든 신성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바로 제 가장 친한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지. 자네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보고 싶고 그리운 죽은 막내 손주 녀석의 해맑은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질 않는구먼. 두꺼비의 이야기는 여우가 자신의 막내, 손주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놀라운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두꺼비가 여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살아온 장구한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두꺼비의 슬픈 이야기에 압도되어 감히 더 이상 나의 자랑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다른 짐승들은 마지못해 두꺼비를 잔치자리 가장 윗자리에 정중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두꺼비는 짐짓 겸손한 표정으로 윗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뛰듯이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들의 잔치는 두꺼비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고 즐겁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수고하신 그대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